그렇다면 어떻게 유교 국가를 건설할 수 있을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교 국가를 건설하는 그 핵심적인 출발점은 바로 가족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교는 가족을 제일 강조하니까요. 유교적 관점에서는 인간 사회를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 다른 하나는 가족을 넘어선 사회. 그러니까 가족 이외의 공간은 사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은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내부적 영역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족 내부에서는 사랑과 정,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그 반면에 가족을 넘어선 공간은 사회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사회는 가족 외부의 영역에 해당이 되고, 이 사회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기심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사적 이익이 충돌하고 지배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 국가적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이 가족 관계를 전체 사회로 확대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회 전체가 하나의 가족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사회가 초거대 가족 혹은 슈퍼 패밀리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집에서 할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밖에 나가면 모르는 낯선 나이 많은 남자에게도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가족 관계가 사회적으로 확대된 현상을 우리가 언어적으로 표현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가족 관계가 사회 전체로 확대되게 되면 그러한 사회는 어떠한 사회가 되겠습니까? 사랑과 화합이 지배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왕과 스승과 부모는 동일체다. 그래서 왕은 백성을 자신들의 자식처럼 생각하고, 백성은 왕을 부모처럼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어떤 사회를 가족의 관념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도 부모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도 제자를 자녀처럼 생각하고, 또 제자도 스승을 부모처럼 생각하는 이런 왕의 통치 행위와 스승의 교육 행위가 모두 다 부모의 관계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로 이렇게 대치시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어떤 유교적 사회를 만드는 방식 혹은 유교 국가를 건설하는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교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는 바로 조화 혹은 평화입니다. 모든 사회가 어떤 사회든 서구, 이슬람, 유교 모든 사회에는 추구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로운 사회, 질서 있는 사회, 그것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법론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유교 국가에서는 이러한 가족적 원리를 확대함으로 해서 조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족의 원리가 국가로 확대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 세계로 확대되어서 전 세계가 전 세계의 모든 인간들이 서로 가족처럼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이제는 유교적 사회 원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서 조화로운 세계 그리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문민적인 정치 공동체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왕은 학자였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부모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를 보더라도 무신이, 군인이 통치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 한 100년 정도 무신 통치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려 전체 500년에 볼 때는 일부 기간에 불과했고요. 또 무신이 통치할 수 있던 그 배경에는 당시 몽골의 침입이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무신들의 통치가 좀 정당화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고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군부가 통치하는 기간이 한 3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 한 70년 이상의 대한민국 역사에 볼 때는 점차 군부 통치는 일부 기간에 불과하게 되고요. 또 대한민국에서도 군부 통치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그 배경으로는 분단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안보적 위협이 일시적이지만 군인들의 통치가 정당화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것을 뺀다면 지난 1000년 동안 거의 900년에 가까운 긴 세월을 한국에서는 문민 통치의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서구의 통치 방식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독특하고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에서의 왕은 주로 군복을 입고 말을 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군인적 풍모를 보이거나 아니면 군인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문민 통치의 특징을 아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정치 지도자는 항상 인본적 태도를 가졌다. 즉 백성들에게 어떤 부모로서의 책임의식을 가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왕조가 500년이나 지속할 수 있던 배경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교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1990년대에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총리였던 이관유,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총리였던 마타이르, 이 두 사람은 아시아적 가치와 관련해서 민주주의는 서구적 개념이다, 아시아의 개념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유교 문화가 강하고 그리고 권위주의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서구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기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고유한 가치 혹은 아시아적 민주주의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일당 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러한 민주화 운동의 목표는 바로 아시아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서구의 민주주의를 한국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서구의 민주주의를 한국에 정착을 시키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 문화, 유교 전통이 서구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오히려 이러한 유교 문화가 서구의 민주주의를 보다 더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아시아적 가치는 위관유나 마타이르의 아시아적 가치와는 배치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유교 문화가 서구식 민주주의를 한반도 한국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바로 교육을 중시하는 유교의 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중시함으로 해서 한국의 국민들은 문맹을 퇴치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논쟁할 수 있는 참여적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모델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수준에서 볼 때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일본과 비교할 때 많은 지수에서 일본을 앞서기도 하고 일본에 뒤지기도 하지만 거의 일본과 대등한 그런 민주주의 수준이고요. 일부 학자들은 한국이 일본보다도 더 민주적인 국가다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싱가포르나 중국의 경우에는 산업화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모두 성공시키는 것은 그래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한국은 대표적인 아시아의 성공 모델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민주화에 크게 성공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저항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적 저항 문화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강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광주 민주화 항쟁이라든지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최근의 촛불 시위, 이러한 것들은 일본의 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상당히 열정적인 정치적인 저항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의 정치 문화, 특히 민주화를 향한 그런 저항 문화는 상당히 아시아에서도 예외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성공 배경, 한국 모델이 성공한 배경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 또 하나는 한글,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는 교육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식민지 시대에는 일본의 우민 정책에 의해서 한국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해방이 된 이후 전국적으로 학교가 설립이 되었고요. 또 국가적으로 교육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통계를 보시면 중등 혹은 고등교육을 졸업한 사람들의 인구 비율이 해방 직후인 1945년에는 5%에 불과했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 90%에 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자인 한글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쉬운 글자에 해당이 됩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에는 한자를 사용했고요. 한자는 어려운 글자이기 때문에 주로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글을 깨우치기가 어렵다. 그래서 다수의 문맹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한자 사용이었는데요. 한글이 생기게 되면서 일반 민중들도 글을 깨우치게 되고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선시대 임금인 연산군은 한글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독재 정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한 비판적인 대자보를 붙이고 하는 그러한 저항 운동을 했기 때문에 연산군의 입장에서는 한글 사용을 금지함으로 해서 대중의 정치 비판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처럼 한국에서의 교육을 중시하고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는 그런 쉬운 글자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이 민주주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이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